오늘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농정 토론회가 오늘의 이제 행사명이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강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지속협에서도 농업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는 처음 개최해보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좀 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와 지역의 시민사회 활동가분들이 만나는 좀 자리가 몇 차례 있었어요. 오늘도 그렇지만 이 장마가 7월 한 달 내내 될 거라고 근데 마른 장마였다가 또 지금 예상치 못한 또 시기에 또 장마가 또 계속 그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분명하다고 배웠던 농업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뼈저리게 몸소 느끼고 있는 나날들입니다. 작년에 그 자리를 통해서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좀 공통된 키워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농업에서는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기후위기 문제를 좀 대응해보자. 그리고 사실 지역사회에서도 이게 저희가 농업을 막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산업도시로 오히려 좀 알려져 있는 안산시다 보니까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농업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친환경 농업이 다양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의 주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후농정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소개 먼저 서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토론회에서 다양한 이야기, 공론을 던져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실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도 운동본부 구의원 상임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서 농업정책 어떻게 가야 하는가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 송원규 정책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그 목소리의 토론들이 오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산시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이강렬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노동계에서는 또 어떠한 이것을 또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손정순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청년들에게도 건강한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산 청년 네트워크 김송미 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농업을 또 하고 계시는 안산 도시농업 김재규 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도적으로 또 이것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주시기 위해서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방금 제가 소개해 드린 분들은 잠시 후에 무대에서 또 말씀을 많이 나누실 거기 때문에 우선 되게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이후에 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 권명호 과장님 포함해서 증언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양문석 의원실의 최건석 보좌관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농업계와 안산 지역을 좀 나눠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농업계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문종옥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속가능성연구소 이효희 소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산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회원님들께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들고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가실 때 또 우리 친환경 농산물 하나씩 챙겨가 주시고요. 그리고 안산 지역에서 다양한 기후위기 환경운동을 고민하고 계시는 다양한 영역에 계신 안산 시민분들 오셨고요. 대표에서 또 기후위기 안산 비상행동 홍진 운영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지역의 활동가분들, 시민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시작에 앞서서 두 분의 그래도 오늘 이 기후농정 토론회가 기후와 농업이 또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좀 소감 그리고 격려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문종훈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문종욱입니다.
한동안은 이제 이 계엄 정국으로 해서 많이 이제 좀 이슈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가 뭐 본격적으로 좀 나오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천에서 시설 채소 유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보다 가장 이 기후 변화에 민감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제 직종에 있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데 제가 귀농한 지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이천으로 귀농한 지 됐는데 그 25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보면 이 농업인이 대응하기에 조금 버거울 정도로 이 변화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농사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이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폭이 크다 보니까 좀 그거 따라가기가 조금 버거운 그런 정도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농사일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런 기후 변화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더우면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고 추우면 또 히터 열심히 빼면 되니까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가 없는데 이 자연과 함께하는 현장에서 농사일을 하는 농부들은 그걸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산에서 이 기후 대응에 대한 농업 정책을 조금 새로운 방향 속에서 이제 모색하는 그런 토론회를 하는데 아주 뜻깊게 생각이 들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이강렬 회장님께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시지만 안산에서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농사짓는 우리 회원 숫자도 많지는 않고 그렇지만 우리 이강렬 회장님께서 열심히 지금 이 안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뭐 도시 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될 게 이 식량 문제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그런 보도도 있는데 이 먹거리 문제는 기후 변화, 기후 위기로 인해서 가장 심각하게 직면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안산이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작업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화가 많이 된 지역일수록 그래서 우리 안산 지역의 농정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아주 최하위권에 있는 OECD 중에 최하위권에 있는 수준인데 그 안산 자체의 시에서는 그런 먹거리 관련돼서 이 기후 위기 대응을 하는 좋은 농업 정책을 좀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참석을 하시고 했으니까 또 오늘 토론의 내용이 앞으로 이 농업정책에 잘 반영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산에서 기후농업 이제 고민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많은 지역의 또 시민사회 그 농업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후위기 안산 비상행동의 홍진 운영위원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한 부담을 아마 네, 앞서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안산 비상행동의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홍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농사를 짓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올해 처음으로 그 하랑유원지에서 5평짜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5평짜리를 500평처럼 하고 있어요. 그런 기세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비가 너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물을 주러 아침 저녁으로 지금 다니고 있어가지고 저희 언니는 허리가 나갔어요 지금. 그렇게 힘든데 사실은 제가 5평도 이렇게 힘든데 사실은 농업을 짓는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농산물을 먹을 때 상추봉지 너무 비싼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놨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언니가 농사를 짓고 나서 이게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 상추가 이렇게 가치가 너무 싸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농업을 되게 경시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근데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기후위기를 말하면서 사실은 농업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내가 먹는 게 바로 나라는 말이 있듯이 농업은 사실은 우리 식탁의 위기로도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강의를 들었는데 기후위기 관련된 강의를 들었는데 예전에는 기후변화였잖아요. 그러다가 기후위기가 됐잖아요. 지금은 기후격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격변의 시대에 우리 같이 있는데 오늘 지역에서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잘 나누고 그 지혜들을 잘 모아서 저도 이제 시민으로서 함께 하겠지만 지역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것들을 지역 안에서 어떻게 풀지 잘 고민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또 박은경 의원이 계시니까 저희 또 농업 관련해서 또 먹거리 관련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안산은 공간, 산업도시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 도농복합지역이라는 단어 되게 어색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가 또 도시에서 농업을 그리고 거기에서 소비자로서 생산자로서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먼저 아마 자료집들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기조발제,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 어떻게 가야 하는가 송원규 정책실장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원도 그리고 강세국장님 또 운영위원장님 같이 몇 차례 간담회도 했고 사실은 친환경 농업이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의 생태적 전환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게 국제적으로는 이미 너무나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따 사례들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유럽이든 북미 지역이든 모두가 친환경 생태적인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방식들이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전환의 방향이 아니고 우리가 에너지 전환과 투입제를 줄이는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친환경 농업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기술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정책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이냐 진보 정당이냐에 크게 관계되지 않고 농업 정책이 농정이라고 한 단어조차 좀 사실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익숙치 않은 단어인데 농업 정책을 보통 이제 농업계에 있는 분들 다 쉽게 농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농정에선 그것 자체가 워낙에 뚜렷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당연히 농업도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고 그 농업으로부터 생산되는 먹거리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후농정이라는 용어를 최근에 연구자들이나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에도 기후농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세국 장님 말씀하실 때 사실은 안산시는 도농복합시라고 하는 표현도 익숙하지 않을 정도로 농업보다는 다른 산업과 다른 일자리에 의해서 이 경제적으로나 순환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측면이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사람들은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문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 지역과 도시가 어떤 관계를 지금 형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계획들을 다들 도시에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산시도 지역 먹거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했고요. 다만 지금 안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서는 이 지역 먹거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바꾸기 위한 계획으로 고민되는 게 아니고 도시의 많은 것들은 따로 고민하고 그 중에 일부 우리 지역에 생산하고 소비하는 한 도시 지역에서는 1, 2%도 되지 않는 그 양의 한정에서 로컬 푸드 계획을 논의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게 아니고 안산에 있는 시민들이 모두 먹고 살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도농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한 20분 정도 말씀드리고 또 토론자분들께서 할 말씀도 계시고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참가하시는 분들도 많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 맨 뒤에 이제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 두 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일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또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공단의 노동자들의 한 끼를 해결하는 문제부터 해서 청년들의 한 끼 이런 활동들을 이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 먹거리 계획과 관련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기후와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논의가 좀 더 깊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 안산에서 농업 자체도 비중이 낮지만 친환경은 당연히 너무나도 비중이 낮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친환경의 방향성 자체가 사실은 농업정책 뒤에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고려가 되지 않는 구조에 있다. 사실 이거는 안산시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농업 비중이 매우 낮은 도농복합시에서 다들 비슷합니다. 안산시가 특별히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지만 명확하게 이 생산의 주체로서 친환경 농업인들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농업정책에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현장의 목소리로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농업과 먹거리, 기후를 함께 연동해서 생각할 때 최근에 매우 심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농민분들께서 더 많이 체감하시겠지만 저는 기후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농업정책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절기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는 다들 하시는데 한 자리에서 매년 경기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매년 농사를 새로 배우는 것 같다. 완전히 매년 새로 다른 농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변동성이 큽니다. 당연하게 기후위기가 완다고 해서 이렇게 재해가 그냥 위쪽으로 그냥 계속 마냥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는 매년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문제입니다.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런 조건들이 반복이 되는 속에서 매년 재해 가지수는 늘어나고 있고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게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제 올해는 농림축산비서관과 해양수산비서관이 나눠졌는데요. 양쪽이 다 어떤 압박을 받고 있을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먹거리 뉴스가 수박 얘기였습니다. 수박이 3만 원을 넘어섰다. 네. 아마 경제수석은 이 둘 비서관을 앉혀놓고 물가 어떻게 잡을 거냐 빨리 답을 내놔라 독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정책의 현실입니다. 이 생산자와 시민들이 겪는 이 세부적인 문제를 따져보기 전에 일단 정부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물가부터 어떤 방식으로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정부에서 정말 큰 문제는 이 문제를 손쉽게 수입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대책을 수립하기도 전에 수입 농산물의 공세에 견디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결국은 미래의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농정이 최근 2, 3년간 추진됐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소비자들은 어떻게 오냐? 우리가 이렇게 아는 문제도 있지만 모르는 문제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서 가격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장바구니 이 물가를 걱정을 하는데 이게 치플레이션이라고 한국은행에서 보고서 이제 쓴 용어인데 식료품비는 당연히 고소득층엔 부담이 덜합니다. 전체 소득 중에 먹거리에 쓰는 비중이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2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면 지갑을 닫고 먹거리에 쓰는 돈을 극도로 낮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저소득층이 많이 구입하는 저가의 농수산물, 식료품에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가의 제품의 가격 인상률보다 저가의 먹거리의 가격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이게 기업의 입장에선 여기서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윤을 더 붙이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도시와 국가에서는 먹거리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생산, 이건 꼭 우리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충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디서 그 먹거리를 가져올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고 서로 단지 시장에 맡겨서 먹거리를 조달하는 게 아니고 도시와 농촌 간에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고 그걸 이제 생태 전략이라고 얘기하면 왜냐? 기후위기 시대에는 생태를 보존하고 거기서 꾸준히 먹거리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 간에 생태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관계를 가지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의 조사인데요. 우리나라 시민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제 자료에 나오지만 전 세계적으로 도시 지역의 인구가 70% 이상 거주하고요. 먹거리 생산한 것의 80% 이상이 도시 지역에 소비됩니다. 그럼 이 먹거리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가 과거와는 소비, 그냥 우리는 농민들이 열심히 생산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거 사주면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도 먹거리를 조달할 수 없는 기후위기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먹거리를 어디서 누가 생산한 걸 가져올지를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농촌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외국 사례들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에 이런 다양한 채식 기반 식단을 만들고 공공조달, 그래서 우리가 하고 경기도 학교급식, 안산의 학교급식도 공공급식, 나중에 올해 지금 이제 정부 과제에도 들어갔는데요. 3단 노동자들의 한 끼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정책들을 다 공공의 영역에서 고민을 하고요. 이 공공의 영역에서는 지역이 순환하는 경제를 가지고 그리고 모두가 이런 건강한 밥상을 누리는 형평성을 가지고 기후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년 계획을 세우기까지 금방 된 게 아닙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장이 아주 전략적으로 급식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하고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를 가지고 학교 급식을 완전 뒤바꿨거든요. 지금은 안착됐습니다. 초기에 어떤 문제를 겪었냐면 아이들이 원래 카페테리아식이라고 하죠. 그냥 학교에서 패스트푸드도 먹을 수 있고 탄산수 음료도 마실 수 있고 이런 사먹는 식단에서 갑자기 친환경 식재료 이런 식단으로 바꾸니까 아이들이 안 먹었겠죠. 아이들이 그 식사를 하지 않고 버리는 일이 초기에 많이 나타나서 그 정책이 사실상 폐기될 수준으로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시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건 미래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한 결과 지금은 주 1회 채식 식단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작년 대비로 우리가 급식을 통해서 얼마나 탄소를 줄였는지 식단의 변화를 통계로 보여주는 그런 교육까지도 뉴욕시에서는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서울시 도시먹거리 포럼에서 코로나 때 뉴욕시대 교수님이 이제 줌으로 연결해서 발표했던 내용에 있었는데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시도들은 도시농업, 그 다음에 다양한 시민과 생산자, 농민이 그리고 행정,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어떤 독특한 사례가 아니고 한 2010년도 정도만 해도
전 세계 도시 중에 10개 내외로 손꼽을 정도로 좀 독특한 사례였습니다. 근데 불과 15년 사이에 이건 어느 도시든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시기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공공급식과 먹거리 돌봄과 같은 영역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도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는 또 토론자분들께서 안산시에 맞게 더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조달의 과정에는 버려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통의 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나고요. 먹고 나서 식탁 위에서 버려지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뉴욕이나 토론토 같은 데서는 이런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두 번째 수확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존에 버려지던 것들을 버리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재활용하거나 활용한다면 그것은 땅에서 수확하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 수확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흥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죠. 아이들이 매년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비식, 즉 식재료를 아침에 납품받는 것 중에 어느 정도가 남을 건지 다 예측이 됩니다. 그 남는 식재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 돌봄에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가 우리나라에선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시죠. 이런 재생에너지는 그러면 특히 태양광과 같은 방식은 먹거리와 관련이 없을까? 이것이 농촌지역이긴 하지만 여주시 구양리에서는 마을 공동체가 하는 태양광을 통해서 마을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마을 식당에서 모든 주민은 하루에 한 끼를 공짜로 먹습니다. 태양광 수익을 통해서. 그럼 이걸 도시에는 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협동조합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시에도 그러니까 개인 부지보다는 공공의 부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먹거리 돌봄이나 또 다른 복지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꼭 안산시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농업의 비중이 낮은 도농복합시에서는 대부분 그런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인데 이런 먹거리 체계, 크게 봤을 때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하는 이 전체 과정과 관련된 이 내용은 거의 담겨있지 않습니다. 원래 농업정책에서 하던 꼭지들을 저 자료 이제 표에 보시면 있는데, 고품질 농산물 생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있던 정책입니다. 기후위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래 그냥 하던 농정이에요. 대부분의 꼭지가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농업 부문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제정되었지만 실제로 실행의 의지는 너무나 취약하다는 거죠. 작년에 여기 계신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8개월이 났습니다. 외국에선 이미 한 10여 년 이상 기후소송을 통해서 다양한 소송의 결과물들이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정부가 친환경 유기농업 등 기후농정을 소홀히 하는 거에 대해서 유기농부가 제소한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당장 그 농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같은 걸 정부가 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정부가 그 정책을 소홀히 한 것은 분명히 인정이 된다. 정부가 앞으로 농업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근본적인 전환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라라고 하는 것이 독일의 기후소송에서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미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이미 토론자분들의 자리에 훨씬 더 구체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할 수 있다. 먹거리 거버넌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아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역 먹거리계 지수를 평가받는 100여 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 실제로 거버넌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제가 먼저 지수 평가도 상당 기간 참여를 했었는데요. 아마 20개 내외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같이 논의한 거버넌스가 되고, 지역 먹거리 계획을 친환경, 유기농업을 비롯한 기후농정의 흐름에 맞게 재구성해야 됩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면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단선한 로컬푸드의 논리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금 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앞으로 안산시가 도시계획,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항상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단기 5년에서 중장기 30년짜리 계획을 계속 수립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 안에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까지 이르는 폐기에 이르는 전반의 과정을 고려하는 계획도 함께 포함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도시들은 먹거리 계획도 따로 수립하지만 이 먹거리 계획이 전체 도시 계획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의 먹거리를 당연히 학교 급식부터 시작을 해서 먹거리 돌봄 그리고 제안을 토론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는데요. 이런 공단의 그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이 공단의 시설들에 어떻게 한 끼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비식 도시락과 같은 부분들 그리고 또 이 문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정책이 너무나 취약하게 만들어져 있는 안산시의 정책들을 좀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의 이런 거 제안은 아주 면밀하게 고려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매우 중요한 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올 하반기에 시민사회 논의 그리고 의회와 시가 함께 참여하는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여기에는 꼭 농업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 탄소중립 육색성장 1차 계획을 좀 더 질적으로 상승시키는 그런 계획을 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내년에 6월 선거를 통해서 민선 9기가 출범한다면 조금 더 발전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수정계획을 내는 경로를 밟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그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산시에 정말 잘하고 있는 이런 이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그 재생에너지를 하는 집단, 협동조합 그리고 그걸 개인적으로 사업화한 분들뿐만 아니라 시민의 다수가 이 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을 시민 다수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까? 그 속에서 우리가 먹거리 정책과 이 탄소중립 이 문제를 함께 연계할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 안산은 뭐 시화호 관련해서 수상태양광 관련한 거버넌스도 만들어져 있고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안산의 그 농어촌공사 산하의 농어촌연구원에도 상당히 큰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지들을 거기는 이제 공유지니까요. 공유자니까 이런 부지들을 활용해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도 좀 더 구체화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쪽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또 이창수 회장님도 공동대표로 참여를 하시는데 공유 부지 특히 이제 농어촌공사가 가진 땅을 가지고 이런 사업화하는 방안을 지금 정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산업통상부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안산시 같은 이미 시민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이런 모델들도 시범 사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정부 부처에 제안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안산시의 시의회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지속협의라는 그런 의견들을 좀 더 강하게 내주면 그런 사업들이 시범 사업 먼저 시행이 되고 전국 단위로 분사업화될 수 있는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저도 이제 현장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일정한 저의 고민의 수준에 있는 내용들이 많고요. 그 내용들에 토론자분들과 참여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좀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저의 내용에 또 정책화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구의원 대표님께서 좌장으로 이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저를 우리 안산에서 봤을 때 안산 한국연합 대표로 많이 봤는데 제가 그 친환경 무상급식 하면서 안 들립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하면서 경기도나 저쪽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안산에는 자리를 많이 비워서 오늘 그 기조 발제하신 분의 안산의 그 철저하고 냉정한 분석 속에서 반성하고 오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토론회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질문하는 질문회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기후 대응에 대한 탄소 중립 실천 토론회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를 준비해가는 다짐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뭐 진행한 것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그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들께서 자기 주장을 많이 하시겠지만 약 8분에서 9분 안에 그렇게 끝내주시길 부탁드리고 만약 남은 것이 있으면은 플로어분들하고 나머지 개인 그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다음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겠죠. 네,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을 들어가겠는데 지금 현재 발제하신 송 박사님 분이 지금 안산을 분석하셔가지고 엄청난 것들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두루두루 잘 들으셨는데 특히 안산의 지금 먹거리 이 계획들 저도 안산의 먹거리 계획 이원으로 2년 전에 이촉장 받고 지금 한 번도 못 받아서 다음에 또 하겠냐고 물어와서 하겠다고 했던 상태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부분에 대한 그 농업 먹거리 부분에 대한 대계람은 그렇고 홀대 이런 부분들이 사실들은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 농업정책과 과장님과 실무 공무고 오셨는데 각자 오늘 서로 질문하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토론자로 이강렬 우리 회장님 대구도에서 친환경 포도 농사지면서 도시와 농촌에 이 연결하는 네,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인으로서 할 얘기가 많은데 8, 9분에 끊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 조금 오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체 높으신 분들 앞에 두고 토론 발표를 하자니 상당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렬한 남자 이강렬입니다. 생태 환경의 도시 안산 친환경 농업 생산자 육성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자 육성을 위한 잠깐만요. 제가 조금 떨렸나 봐요. 먼저 거기 보시면은 책자에 22페이지 표가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 변화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표에는 2014년도서부터 24년까지 10년간의 인증 재배 면적 변화 추이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 14년에 10만 46헥타르에서 시작을 해서 18년 7만 8천 헥타르, 그 다음 8만 천, 8만 천, 7만 5천, 7만 6만 9천, 6만 8천 헥타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4,942 헥타르부터 시작을 해서 5,400, 5,400, 5,400, 5,300, 22년 바닥을 찍고 5,071로 떨어졌다가 23년 5,200, 24년 5,300 해서 현재 전국의 그 인증 면적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산은
안산을 살펴보면 14년에 0.87헥타르 약 2,600평 정도 됩니다. 18년에 5.4, 4.84, 4.4 해서 22년에 10배 이상이 인증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 23년으로 보면 약간 감소했다가 24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급속히 증가하고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친환경 벼 인증 농가가 대거 유입되었다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산이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친환경 농업 생산자 육성을 위한 제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은 공업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시야오 오염의 정화 과정을 계기로 생태 환경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서해와 시야오를 활용한 조력, 풍력 발전 그리고 시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 등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도시로 주변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에 이어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안산시가 되길 희망하며 다음 내용을 제안합니다. 제안 1. 친환경 벼의 수매 가격이 적정하도록 책정되어야 한다. 제안 2. 친환경 농업의 공간적 거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안 3. 친환경 농업의 교육적 거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안 4. 친환경 농업에 대한 가치 확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안 5. 농촌 일손 돕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면 각 제안별로 부연을 하겠습니다. 제안 1. 친환경 벼의 수매 가격이 적정하도록 책정되어야 한다. 우리 안산은 친환경 벼의 전환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농업과 계약재배에 친환경 벼농가 22세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약 7만 평 23헥타르 정도로 친환경 면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렁이 농법 등의 재배 기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사업,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전환 면적을 사업에 반영하고 있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이나 영유아 친환경 쌀 공급 사업 등을 통하여 공공 영역의 친환경 쌀의 판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벼 재배 면적을 감축을 하면 정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로 혜택과 보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준다든지 자율농축을 해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농지 이용을 다각화해라. 그 다음으로 친환경 인증 전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는 건데 친환경으로 인증을 전환하면 벼 농사를 그대로 지어도 이 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의 친환경 벼 재배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판로와 기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친환경 벼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적정한 친환경 벼 수매가 책정이 필요하다. 24년 기준으로 무농약 40kg짜리 조곡 기준으로 보면 조곡은 수확한 그대로의 알곡을 말합니다. 도정하기 이전의 상태인 것이죠. 경기도 평균 수매가가 88,000원, 관행 벼가 73,000원, 약 15,000원 정도의 차액이 있습니다. 안산 수매가는 85,000원, 3,000원 정도 적죠. 관행 75,000원 해서 차액이 10,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익이 적으면
친환경 인증에 대한 어떤 의지가 좀 다소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환경 인증 면적이 줄고 있다, 이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 두 번째, 친환경 농업의 공간적 거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간적 거점이라고 하면 공공급식 집화장 및 사무실이 필요하다입니다. 이거는 우리 안산 친농연의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요. 경기도의 타 시군의 경우에는 다수의 생산자가 출자하여 영농조합 법인을 결성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저장고 및 집화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경우 생산자가 많지 않고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법인 결성 후 토지 매입, 집화장 건설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친환경 생산자 확대를 위해서는 조직과 거점이 필요하고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집화, 사무실 공간을 지원한다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상담,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의 경우 이룸가치센터, 화성통합푸드지원센터를 통하여 사무 집화 공간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고 안성의 경우 사무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안 3. 친환경 농업의 교육적 거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적 거점이라고 하면 친환경 농업 연구회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친환경 미생물 연구소는 경기도 친환경 농업 연구회를 조직하여 친환경 농업 재배기술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귀농인의 경우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난이도가 있는 친환경 농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술과 정보가 부족합니다. 친환경 농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고민하는 귀농인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기존의 친환경 농민들의 재배기술 향상, 품목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농업 연구회를 조직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제안 4. 친환경 농업에 대한 가치 확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안산은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친환경 농업에 대한 가치 확산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더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안 5. 농촌 일손 돕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촌 지역에서는 다양한 인력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역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생 및 자원봉사자, 사회봉사 명령자들의 농가 일손 프로그램은 농민들에게 일손 절감을, 참여자들에게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탄소 중립 실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원 근거는 그 밑에 표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하여튼 오늘 우리가 친환경 농업 전반과 또 우리의 질문 많이 또 느끼셨죠? 10분 경과했는데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친환경 농업 우리 전국에서 지원이랄지 좀 있어서 줄어들고 있는데 면적이 우리 경기도만 지금 3년째 친환경 재배 면적이 늘어나서 자랑거리로 지금 전국에 지금 이렇게 설파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질문인데 우리 안산은 사실 농사질 땅들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 도시농업연대 여기 김재규 우리 위원장도 오셨지만 도시농업 할 장소랄지 또 논농사할 밭들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 어떻게 도농가의 상생의 먹거리 순환 체계를 해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질문이고 특히 우리 먹거리위원회 제가 여기 김재규 위원장 들어갔더니 거기 위원 중에서 우리 안산에 먹거리위원 중에서 두 분이 한국애식업체 회장님이 두 분이나 계신 먹거리위원회 그래서 반성이 된 거야. 이것이 바로 현실도 되구나. 이런 부분에서 질문에 대한 좀 여러분들이 답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손정선 우리 이 사회노동 치와 사회노동 적대연구소 저도 후원회원을 처음 뵀네요. 어쨌든 우리 박사님은 노동과 일자리 그 다음에 또 복지 이런 부분에서
집필 많이 하시고 현장에서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손정순입니다. 네. 예, 자료집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제가 이제 발제했는데요. 핵심은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 연구소가 작년에 진행을 했던 반월공단, 시야공단 노동자의 식사 문제, 식사 실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집에는 이제 시야공단 위주로만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반월공단도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시야공단은 이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공동식당, 개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공동식당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반월공단 노동자 식사 실태는 이제 유노조 사업장,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구내식당을 대상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노동 조합원이 되겠죠.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조사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제 2021년도에 우리 연구소가 이제 경기도의 지원으로 휴게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반월시야공단. 네.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휴게실이 어떠냐,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장님이 오히려 우리 연구소에 제안을 했던 내용이 식사 실태를 좀 조사를 해봐라. 그 사장님도 이제 시야공단에 있는 조그마한 사업체 사장님이셨는데 한번 가서 먹어봐라. 식당에 있는 거. 저게 밥 먹고 일을 해야 되니까 저거를 먹는 거지. 저걸 공짜로 주면 누가 먹겠냐. 중국산 싸구려 김치에 전부 기성품 쓰고 하는데 배고파서 먹는 거지. 솔직히 나도 먹지만 우리 직원들 건강이 걱정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사장님이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조사를 진행을 시켰는데요. 사실 먹는 문제는 이제 뭐 포만감, 영양 실태 뭐 이런 걸 넘어서서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휴게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비임금성 복지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시야공단을 먼저 시작을 했고 반월공단에 이제 식사 실태를 조사를 했던 내용이고요. 자료집에 보시면 2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주요 조사 내용, 문제의식 배경의 끝부분에 보시면 주요하게 이제 조사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실태 조사 주요 내용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야공단은 426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반월공단은 511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의외로 좀 놀라웠던 사실은 노동자 3분의 1, 물론 이제 이게 엄밀히 표본에 입각해서 엄밀히 통계적으로 표본에 입각해서 추출된 노동자는 아닙니다만 일종의 무작위 추출이긴 한데요. 10명 중 3명은 아침을 굶고 출근을 합니다. 이거는 시야공단도 마찬가지고 반월공단도 똑같습니다. 10명 중 3명이 아침을 안 먹고 출근을 하고 있고요. 시야공단 노동자들은 어차피 이제 회사가 지정해 놓은 식당에서 장부 거래를 하는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반월공단 노동자들이 구내 식당이 있으니까 당연히 구내 식당을 이용해서 점심 식사를 이제 해결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집 2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야공단 사례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만족도인데요. 27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시야공단의 경우에 지금 현재 식당을 이용해서 밥을 먹는데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면 15.8%의 노동자들이 불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월공단 노동자는 더 높습니다. 여기 자료집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반월공단 노동자는 불만족도가 무려 23.8%, 4명 중 1명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불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래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어서 구내식당 식단이라든가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좀 개입을 해서 이제 중대형 사업장들은
이 구내식당 메뉴를 노동조합하고 다 협의를 하거든요. 예, 월 단위로 미리 다 협의를 해서 메뉴를 세팅을 하고 영양사가 배치돼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반월공단에는 뭐 그렇게 큰 사업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좀 되는 사업장이어서 노조가 개입을 하고 메뉴와 관련돼서도 불만을 제기를 전달을 하고 이럴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노조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만의 정도는 유노조 사업장인 반월공단에서 오히려 좀 높았고요. 그 그림 27페이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왜 불만족하냐, 불만족 이유가 뭐냐, 그걸 1순위, 2순위로 살펴본 내용인데요. 주 메뉴인 국이나 찌개가 맛이 없어서가 1순위에서 첫 번째였고요. 1순위에서 두 번째는 저질 식재료 때문에 불만족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월공단의 노동자도 불만족의 이유는 동일합니다. 1순위에서는 국이나 찌개가 너무 맛이 없다. 주관식으로 쓰는 답변 내용에도 보면 이게 무슨 식당이냐, 개밥이지, 뭐 이런 식의 답변까지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반월공단 노동자의 경우에 불만족도가 더 높은데, 그 불만족의 이유는 시화공단 노동자랑 동일합니다. 국이나 찌개가 맛이 없고, 식재료가 너무 저질이어서 맛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27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표가 그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이건 시화공단만 대상으로 이제 한 거고요. 반월공단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자료집 29페이지에 보시면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진 못했는데요. 어떻게 QR코드로 자료집을 찾아볼 수 있는 그 QR코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화공단 노동자의 경우에 이제 사례조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반월공단은 사례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는데요. 28페이지 상단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사례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식당이다 보니까 맛이나 간이나 이런 게 좀 들쭉날쭉하고, 그리고 회사가 지정한 식당만 이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입에 질리는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제안했던 내용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책과제인데요. 이 정책과제는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이나 동일하게 제기를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거는 앞서 발제하시는 과정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이 좀 필요하다. 특히 시화공단은 더더욱더 그렇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문호조 사업장이기 때문에 식사에 불만이 있고 식재료가 저질이고 이런 것들을 어디다 대놓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런 불만들을 제도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시흥시 차원의 좀 거버넌스 구축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좀 강조를 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대표 내지는 노동조합, 사용자, 식당 사장, 필요하다면 시흥시, 또 필요하다면 또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산단공 관계자가 참여하는 어떤 넓은 범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이 자리에서 공동 노동자 식사 문제 플러스 알파로서의 어떤 노동자의 비임금성 복지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한 어떤 협의기구, 조직 체계 이런 것들이 협의 틀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일 먼저 이제 강조를 해서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식재료 공동 구매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시흥시에는 친환경 급식센터가 이미 마련이 돼서 시흥시에서 생산한 쌀을 가지고 학교에 급식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 체계를 공단까지 조금만 넓히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식재료 공동 구매 체계를 좀 확대하고 마련하고 확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앞서 발제문이라든가 토론에서도 중요하게 좀 언급을 하셨던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시화공단의 주요 내용인데요. 식당이 좀 아무래도 좀 더럽기도 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공단 자체가 지금 30년이 되다 보니까요.
그 식비 지원이라든가 조식 지원 사업. 아마 안산시는 반월공단을 대상으로 올해 아마 시범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받아 안아서 시흥시도 좀 해라라는 거였고요. 뭐 이주 노동자 지원을 위한 뭐 시범 사업, 특히 이제 무슬림 교도 이슬람교를 믿는 이주 노동자의 경우는 식사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반월공단의 경우에 윤호조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라. 이미 이제 민주노총 차원에서 보면 모금 단협이 있고 그 모금 단협에 식단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써라, 우리 농산물 써라 이런 것들을 단협을 통해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민주노총 이 반월공단의 윤호조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런 것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반월공단의 경우에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양질 식재료 공급을 통해서 비단 이제 포만감을 느끼는 식사뿐만 아니라 영양 측면에서도 굉장히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통해서 소비된다면 농업 부문이나 또 제조업 부문의 노동자들이나 모두가 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정책 제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정우 씨. 이 두 분을 지금 시범으로 해서 토론을 했는데 10분 이상이 넘었어요. 그래서 일단 1분 더 버텨서 10분으로 이렇게 해서 또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전국에 이렇게 송 박사님이나 또 지속가능 우리 이우희 박사님 계시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지역을 기반한 노동자의 먹거리 부분들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안까지 이야기한 부분들은 아마 처음 같아요. 그래서 매우 유의미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뭐 시흥이나 안산은 양쪽에 배후도시로잖아요. 만약에 산단이 무너지면 도시가 공동체가 소멸되고 지역이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살려야 된다. 어떻게? 바로 농업과 먹거리로 지속 가능하게 그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것은 바로 이제 국민들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앙정부에서의 먹거리 기본권이 빨리 제정되어서 지역에서 조례 제정들이 내실화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된다. 그 역할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과 그 다음에 행정의 집행부들 이런 노력들 또 대안을 제시하자고 그러면 그 수장이 되는 사람들 국민의 선출을 받고 수장이 되는 사람들의 철학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주요하게 작동되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또 오늘 이 숙제를 안고 합니다. 그래서 고선영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분과위원장님 오셔서 숙제를 안고 질문을 좀 받으시고 또 소개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먹거리를 통한 돌봄 우리 안산 의료사역 우리 홍하연 이사님도 계시는데 오늘 또 소개 겸 또 숙제를 안고 가셔야 되는 앞으로 우리 거버넌스 하려면은 그래 제가 지금 호명을 하는 겁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청년 네트워크 김성미 회장님은 진짜로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또 특히나 우리 안산 4.16 시민연대 공동대표 맡으면서 지금까지 모범으로 생명과 안전, 더불어 사는 평화를 주장하면서 오늘 또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네. 10분 아닙니다. 네. 4.16 안산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작년까지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안산청년네트워크에서 2024년도에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후위기 대응에서 청년 먹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왔고요. 안산 청년 네트워크는 안산에서 청년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해보자고 해서 여러 청년 단체들이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토론문을 중심으로 발제드리고 아마 저는 빠르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삶의 전반을 위협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로 왔고, 특히 농업과 먹거리는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도시의 소비자, 그 안에서도 청년층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 안산시 1인 가구 청년 먹거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요. 1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함께했고, 과정에서 청년들이 되게 먹거리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은 하루 두 끼를 보통 한 80% 정도, 70% 정도는 하루 두 끼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높고, 그리고 편리함과 가격을 기준으로 식사를 선택합니다. 페이지에 33, 34페이지 보시면 카드뉴스 형태로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상하시겠지만 배달 음식을 선호하고 과일과 채소 섭취는 부족한 편으로 나타났는데요. 직접 조리에는 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청년들은 먹거리 정책 원하는 걸로 식료품 지원이나 좋은 먹거리 구매하는 곳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높았던 비율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식비는 2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왔고요. 식생활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돈과 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쉬운 점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관계의 단절, 그러니까 외롭다, 혼밥을 주로 하니까 좀 외롭다,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났고요. 청년들은 이제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은 다양하고 또 질 좋은 종류의 음식을 접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는 아직 접근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런 개인의 식습관 문제를 넘어가지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런 농산물이나 이런 게 불안정해지고 기후 인플레이션 등이 생기면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식생활에도 바로 위협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친환경 먹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는 청년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친환경 농산물은 특히 배달과 가공식품에 노출된 청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 시스템으로서 친환경 농업이 이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자체가 또 청년들이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고 또 주체로서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 이런 친환경 먹거리 체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이런 소비의 중심지로서 도시가 이런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하고 이런 공공급식이라던가 조달 정책을 통해서 이런 소비 패턴을 좀 바꾸어 나가면 농촌의 생산 방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렇게 단순히 환경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후정의 그리고 청년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청년 먹거리 정책 또한 이와 같은 흐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요. 첫째는 이제 로컬 푸드를 활용한 1인 가구 친환경 먹거리 키트를 개발해서 조리가 간편하고 또 건강한 식사를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청년과 농업인이 연계한 새로운 먹거리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인증샷을 찍는다던가 자신의 소비를 좀 알리는 활동에 되게 잘하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활용해서 이후에 이런 기후 정책이나 이런 기후 포인트를 쌓는다던가 이런 것과 연결해서도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안산시 내에 청년 주거지를 거점으로 해서 공유 주방이라던가 직접 조리 욕구가 청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식료품이나 좋은 먹거리를 매칭해가지고 이런 식문화 형성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이게 또 관계의 단절로 인한 이런 식생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지역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청년들로서 서로 느낄 수 있는 실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나 네 번째는 앞서서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예비식 도시락과 잉여식 재료를 활용해서 복지형 먹거리 정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또 식생활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된다고 생각하고 시흥시 학교 급식 지원센터의 예비식 기부 사업처럼 안산시에서도 이런 예비식을 활용해서 1인 가구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과정이 청년에게는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또 청년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연계하면서 건강권뿐만 아니라 세대 통합이나 이런 탄소 중립의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월공단 구내식당의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을 제안하는데요. 안산시와 기업이 각 50%씩 이렇게 식재료를 부담해서 노동자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한다면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곳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청년 먹거리 정책이 단순히 소비 지원이나 식생활 교육을 넘어서 기후 정책과 도시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안산시 먹거리 종합계획과 농생 성장 기본계획에 청년 먹거리 영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먹거리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건강과 환경과 공동체와 정의와 이런 연결되는 삶의 핵심 기반이고 먹거리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일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의 중요한 전환점이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또 청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시민으로서 또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박수. 그래도 10분 다 쓰시네요. 예, 하여튼 어디 졸리십니까? 예,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하여튼 자장으로서 항상 자석이 불안합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는데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이야기는 뭐 여러분 다 아시고 또 새 정부나 또 행정에서도 청년 맞춤식 정책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바로 실용적으로 돼야 되죠, 요즘같이. 근데 실용적이 돼야 되는데 말잔치로 또 끝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 아까 우리 손 박사님도 시아오 이야기하면서 들었는데 청년이나 노동자가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야지 국가의 생산성이나 그 건강한 재생산들이 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대통령 시절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먹게끔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연해서 깜짝 놀랐죠. 보면은 이것은 사람의 삶과 생존, 건강,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동자, 일하는 노동자 청년들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뭐 제가 경기도 먹거리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교육감하고 도지사가 당인직이고 조례로 저는 민간에서 선출돼서 공동위원장인데 오늘 특별하게 김송미 우리 회장님을 다음에 먹거리위원회 행사 때 그 정책할 때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재규 박사님, 도시농업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김재규라고 하고요. 안산도시농업연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단체는 2008년도에 생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시농업 교육을 하고 있고요. 도시농업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가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 계신 김영 회장님께서 전에 저희가 토종 씨앗 보존하는 운동, 그래서 안산시의 토종 씨앗도 지금 수집해서 시드림하고 같이 가지고 있고 보존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정수 선생님 와 계시는데 한 2, 3년 전에 경기도 기후기금을 받아서 텃밭 주변에 생태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안산의 철도변에 아직까지 해양식물들이 좀 많이 살고 있다는 것도 저희도 그때 알게 됐는데
어쨌든 그 도시농업 텃밭이 좀 생물 다양성과 그 기후변화 대응에 좀 유용하게, 그리고 농업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그런 겁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때 그 공약 내실 때 그 AI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 그 공약을 내셨는데, 그 전날 신문에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그 서울대하고 카이스트 그 AI 연구소가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이 공급이 안 돼서.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전력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대통령 후보가 AI를 전면하겠다는 거는 뭔가 이제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유추해 보면, 원자력은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려면 여기에 농업의 영향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좀 있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친환경 농업,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농업을 탄소 중립 농업이라고 할 때 그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과 그 전후 과정들을 좀 고려하면서 탄소 중립이라는 그 목표와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에 있는 농생영태학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은 무엇인가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려면 농업 자체가 주변 자연환경 내지는 사람의 그 사회와 어떻게 그 순환하고 융합되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요즘 좀 사회적으로 그 공부하기 시작하는 게 농생태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나온 농생태학 책 중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소개 수준이고, 이건 이제 아직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책인데, 이제 미국의 그 스티븐 글린스만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에서 지금 발간된 책을 그 번역해갖고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 야매 번역본을 이제 보면, 거기서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정리되어 있어서 그냥 소개하고 싶어서 몇 자 적어본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국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전국의 도시농업에서 좀 고민하는 주제들입니다.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이제 건강하게 키워서 먹는 것만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안에 여러 결 중에 그 농업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환, 우리 그 사회의 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흐름들이 있는데요. 그 주제가 이제 기후 적응 농사. 얼마 전에 영월의 토마토 농장을 지난 주말에 갔다 왔는데 토마토 모종을 다시 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농업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자면 그 35도 이상 넘어가면은 토마토나 이런 가지과들이 광호흡을 하기 때문에 열매를 안 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 익어버리기 때문에 토마토로 돈을 벌어야 되는 농사는 그 토마토를 2번 심거나 아니면 천천히 심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든 농민들이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만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여기 각각 농업의 연구회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조금 더 이 공공기관에서 좀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기후적응 농사에 대한 걸 현장에서 좀 발빠르게 고민해야 농민들의 피해가 좀 줄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유기농도 어쨌든 유기농 자재를 만들려면 석탄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 그 송은규 박사님 말씀 중에도 투입을 적게 하는 데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투입, 순환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바뀌어야 되고 그 소비자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기후적응 농업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기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뭐 좀 거창하게는 문명 아니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적인 문화와 어쨌든 기본적인 철학과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진전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프랑스 농림부의 시사점은 요즘 워낙 번역이 잘 돼서요. 프랑스 농림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번역이 다 돼서 나오거든요. 다른 나라도 있을 텐데 제가 잘 모르겠고요. 프랑스 농림부에서는 농생태학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그걸 한번 봐주십사 해서 담았고요.
그 다음에 안산에서 이제 실천 과제로 짧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거리위원회, 먹거리 플랜을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5년 5개년 계획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모든 5개년 계획이 그 계획을 실행하려면 준비하기 위해서도 한 2, 3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보통에 가고 연구보고서 하나 내고 바로 첫 번째 5개년 계획 시작하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5개년 계획을 좀 뒤로 미루고 시민사회하고 공공기관하고 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뭐 TF를 짜든지 좀 이런저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협력적 파트너십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5개년 계획을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미루고 준비를 하면 어떻겠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육. 화성에서 중학생들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제한이 있어서 교육을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와서 다른 분한테 부탁해서 거기서 텃밭하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교육을 하는데 부모님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는데 학생들은 음식물 퇴비화된 퇴비를 갖고 밭에 넣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옆에 같이 교육받으러 온 부모님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빨리 먹지 뭐 이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학교에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 먹거리 교육도 그렇고 농업 교육도 그렇고 지금 학교 텃밭 지원 조례가 있는 뭐 시도도 있지만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경기도는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그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의무화하는 그 조례가 상임위 통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 조례에 의하든 뭘 하든 어쨌든 학교에서 텃밭 농업 교육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환경과 먹거리 교육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좀 의무화하고 마련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전체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장은 아니어도 한 10년, 한 20, 30년 후에는 어쨌든 농업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바뀌는 안산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농업 교육도 좀 농업 기술 교육이 아니라 그 농업 교육을 건강 아니면 환경 그 다음에 그 뭐 먹거리 이렇게 연계해서 좀 다변화된 주제로 다양하게 좀 그 연계해서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먹거리 교육이라는 게 먹거리 교육 프로그램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농업과 연결된 교육은 다 먹거리 교육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획을 하고 그렇게 협력을 하면 사실은 먹거리 교육은 따로 뭐 이렇게 예산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다. 저희가 지금 학교 텃밭 교육도 실제로는 먹거리하고 환경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전환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손돕기인데 재작년에 경기도의 일손돕기를 도시농업하고 협력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짜오셨냐면은 그 농민이 그 도시농업 일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일당을 줘야 되는 걸로 짜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도시농업은 그 일손돕기로 자원봉사로 가고 그러면서 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품으로 나가는 거 말고 버려지는 농산물을 일당으로 가져와서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셰프들이나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 그런 버려지는 농산물로 식초라든가 그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농업이나 시민들의 각각의 다른 영역하고 연계해서 일당을 주는 돈농협력이 아니라 자원봉사하는 협력으로 서로 조직 간에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상호 이렇게 노력한다고 하면, 협력한다고 하면 문제가 여러 가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기후적응 농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지역적인 차원에서 기후적응 농사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의 지원, 내지는 아닌 도시농업 영역에서 그런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생물다양성 농사를 지어야 된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다변화되면서 지금 있는 농산물이 재배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안산의 농민들도 몇 가지 지금 키우고 있는 것에서 다음 단계의 농산물을 농사 지을 수 있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준비들을 공공기관에서 전략적으로 5년, 10년을 준비해야 그때 전환될 수 있는 것이 닥쳐가지고 벼농사 짓는 논에다가 콩심어라 하는 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10년을 내비어두고 정책적으로 지역에서부터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채소나 이런 것들 못 먹을 수 있는 것들 생기겠거든요. 이거를 시설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탄소 중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집에서 키워야 된다. 그래서 도시는 그 개인이 왜냐하면 소기후로 들어가면 대기후가 아니라 소기후로 들어가면 어쨌든 기후 영향을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그 채소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비자와 생산자의 그 구분을 좀 넘나들 수 있는,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도시농업 정책 내지 농업 정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5분에 끝낼 줄 알았더니 듣고 있거든요. 또 오늘 여기에 지금 우리 안산 도시농업연대 대표님하고 지금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 도시농업의 확산, 이해 증진, 위해서 무척 노력하신다는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일단 저도 뭐 토론에 가봤는데 지금 이 도시 텃밭 할 때가 없다는 것들, 그 다음에 특히 친환경 농업하고의 교류 부분들이 지금 현실로 지금 나와 있고, 우리 부회장님 이 부분 매우 중요하죠. 그 부분도, 그 다음에 전번에 우리 경기도의회에 갔는데 학교 도시 텃밭 조례들이 있고 없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비었는데 가장 문제가 가장 공공급식의 가장 핵심이 바로 학교급식입니다. 친환경급식. 여기가 중심이 돼야만 선순환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 여기 지금 교육청이랄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부분이라는 것도 우리 꼭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 도시농업 박사님, 다른 분들하고 앞으로 더 여러 경로에서 많이 만나실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가서 고생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 박은경 의원님은 안산에서 어마어마한 사선 의원 하시고, 시의장까지 하시고 지금 하시는데, 가장 그 약자들, 동네 골목골목에서 현장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사실은 의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토론을 해 주셨는데, 본인의 말씀보다도 나왔던 이야기들 어떻게 실천하는 방법들도 말씀해 주시고, 또 거버넌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중심이 되어 주실까?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가 실용적인 토론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홍진 위원장 어떻습니까? 예, 동의하시죠? 예, 자,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은경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토론에 나오기 전에 이제 자료를 봤어요. 자료 보면서 이제 기조발제문도 그렇고 토론문도 보면서 아, 나는 불려나가는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이 전부 어쨌든 간에 또 대기업인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인 거고, 이 자리에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계시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될 그 책임성들을 주문하시는 걸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동안 저희가 특히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농업정책에 있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정책 위반의 관점으로 너무 편협하게 경직되게 봤던 부분에 대해서 제 반성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기 우리 안산 블루베리 연구회 안정현 회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렇게 관심 갖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의회가 여러 가지 이렇게 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생산 기술 개발이라든지 시설 환경 개선, 그런 약간의 굉장히 좀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관점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토론문을 보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후위기 상황에서의 농업은 시민의 먹거리에 직결되어 있고, 이런 먹거리들이 결국은 시민의 건강권, 그 다음에 또 산업, 경제,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보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부터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위기 상황에서 타들어가는 농심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적 제안해 주신 우리 여기 참석하신 토론자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주신 제언에 대해서 다 뭐 쿨하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결국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했어야 될 일인 거고요.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연계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안산시도 좀 늦었지만은 앞으로 할 수 있을 일,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오히려 또 그런 의지도 불타오르고요. 긍정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안산시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실 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더 좋은 발전 방향성을 가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욱더 저는 뜻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제언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작년에 계획 수립 5개년 계획 수립해가지고 준비 단계인 거고 올해부터 실행을 거쳐서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좀 잠시 보류하더라도 여러 가지 거버넌스라든가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더 실행에 있어서 짜임새 있는 그런 계획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제언들도 향후에 우리 과장님께 좀 나중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발언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행 계획들을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분야별로 4개의 전략에 세부 사업을 47개를 세웠는데요. 거기에 보면 특히 이제 전략 부분들은 먹거리에 대한 생산 소비 체계 구축, 그리고 또 먹거리 보장 체계 구축 및 접근성을 강화해서 사회적 약자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지원의 그런 부분들을 더 확장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 및 사업 실행 기반 마련 등 했을 때 이게 민간 거버넌스 운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요식적인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과 역할 기능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실행에 대해서는 또 짜임새 있는 구성을 부서하고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역할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공감을 하고, 또 이게 저만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이 같이 공감을 했을 때 특히 또 우리 그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서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이게 또 환경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의회 역할들이 좀 분절돼 있잖아요. 도시환경위원회.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또 그런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 기능들도 또 연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25년도 올해 수립이 됐지만은 그 이전에 사실은 제3차 안산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이행계획들이 24년부터 5개년으로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요 과제가 이제 7개 분야예요. 물관리, 산림 생태 분야, 국토 연안 분야, 농축수산 분야, 건강 분야, 산업에너지 분야, 적응 기반 분야인데 말 그대로 농축수산에서는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기술 지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기후변화에 의한 축산 피해 저감, 어장환경 조성을 해서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하게 기후 시대를 살아가는 지자체 역할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당기지 못하는 질적인 그런 보완들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도 향후에 이런 실행계획 제가 1년 단위로 또 저희들이 실행평가하면서 또 다시 세부개혁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좀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기술에 대한, 농업 기술에 대한 접근보다는 먹거리에 대한 가치, 농업에 대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반성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이 뭐 토론문에는 너무 편리한 그 기존에 운영됐던 노펄푸드 시스템을 좀 더 체계화되고 구축하고 또 다각화하고 다변화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토론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의 공동체와 연계하는 그런 농업 방안들에 대한 부분들도 뭐 공유 냉장고라든가 공유 주방, 아까 우리 제안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더 좀 세부적으로 우리 5개년 계획에서 확산시켜 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도시농업에 있어서의 그 유유부지라든가 또 아까 개인의 좀 시설에 위주라기보다는 개개인이 소비자가 아닌 도시농업의 생산자로서의 역할 기능들이 오히려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적 의미 아니겠느냐 그런 제안했는데 저도 사실 저는 소비자만 생각을 했지 생산자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제가 사실은 오이지를 좋아하는데 오이지를 매년 담아줬던 아랫집 언니가 줄 때가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오이지를 내가 한번 담아보고 싶다. 그 얘기를 며칠 전에 했어요. 그랬더니 오이가 지금 굉장히 마른 장마잖아요. 그래서 장마여가지고 저기 마른 장마에서 가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이가 비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구나 했는데 수박도 비싸고 배추도 비싸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농작물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의 삶 속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를 결국은 시민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보통의 시민들이 더 많이 기후위기를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느끼고 체감하고 그를 실천하는 방안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교육들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소비자로서의 교육들, 그리고 그 버려지는 쓰레기 잔반에 대한 문제들도 좀 더 우리들이 크게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학교 급식, 예비식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게 결국은 어느 한 사람이 어떤 특정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했을 때 그 확장성도 가지고 커지고 그 결과들도 커진 만큼 좀 안산시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거는 제가 이제 스마트팜 시범 사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아직 우리 안산시는 대규모의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도입돼서 되고 있는데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스마트팜 농장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기술 복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고 올해 그런 스마트팜 농업이 친환경 농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좀 토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스마트팜으로 인해서 친환경 농업이 좀 위축되고 홀대맞는 그런 입장으로 처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실제 현장에서는 이 스마트팜 농업과 친환경 농업이 함께 갈 수 없는 건지 현장에서의 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좀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크게 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팜과 친환경 농업 부분에 대한 것은 10여 년부터 치열하게 토론해 있고 지금도 이 기술과 가치 이런 부분에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서로 연구하니까 같이 가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질문의 답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송 박사님한테 1차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현장. 뭐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3시 46분이요. 정확한 시간에 끝내려고 하는 부분에 제가 네. 네. 일단 그러면 여기서 답변이 바로 어려우면 나중에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 제정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여러 개의 조례가 있는데 사실 먹거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10개 정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례에 다시 이제 그 기후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할 거고 또 추가적으로 뭐 경기도의 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 입법의 필요성들이 있다면은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고 지금 우리 그 송홍 박사님 지금 토론자분들의 아주 귀하고 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그 부분들에 대한 답변들을 좀 준비 좀 해주시고 이제 이 플로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고뇌 청해 듣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정책과장님 나오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네, 안녕하세요. 안산시 농업정책과장 권명아입니다. 저희들이 하지 못한 어떤 사실 그 먹거리 영역이 작년에 끝났더라고요. 저는 글을 읽으면서 진짜 큰 어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보니까 이제 48개의 세부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각 부서에 뿌렸어요. 이게 가능하냐고 했을 때 가능한 거는 10몇 개 사업 돌아와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쯤에 또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와서 굉장히 많은 글을 이제 듣고 또 하나 고민은 사실
이제 농업 인구 면에서 보면 우리 안산시가 내국인만 했을 때 농업 인구가 1%가 채 안 돼요. 0.9%. 또 외국인을 포함하면 0.8%. 그러다 보니 뭐 생산되는 생산 물량이나 그 다음에 생산 품목이 다양하지가 않으니 저희들은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찐빵이 너희들은 안꼬와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힘을 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얻었지만, 그래도 특히 이제 또, 아까 이제 그 기후와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친환경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안산에 1000개가 넘는 농가가 있는데, 친환경은 또 이강열 회장님 한 분뿐이세요. 친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래서 제가 농협에 이제 쌀 재배하는 분들한테도 왜 친환경을 안 하냐고 했더니, 풀을 사람이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은 친환경이 쉬운데 친환경이 진짜 현장으로 들어갔으면 그게 제대로 진짜 어렵구나 이걸 여기 와서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청년들 먹거리나 산단들 먹거리 또 다른 뭐 남녀노소 이제 먹거리들이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행히로 생각하는 거는 학교 급식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체계가 그래도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무상급식 기본 깔고 그 다음에 친환경 저희들 학교가 이제 뭐 초, 중, 고 합쳐서 한 109개, 110개 정도 되는데, 그게 친환경은 자율적으로 하잖아요. 12, 도비 50%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고등학교에서는 친환경을 많이 신청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은 구축됐다고 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 먹거리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몇 가지 키워드가 생각나는 게 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된다. 그 지역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김재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에 우리가 지역 먹거리 용역을 한 걸 실행하는 게 아니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정차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많은 자문 구하고 또 여기에 많은 분들 얘기하셨지만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기후변화 이게 농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관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친환경을 사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안 사잖아요. 관행농업 많이 사고. 그러니까 그 교육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계획은 여러분 오신 분들 아이디어도 많고 중요한 분들이니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가면서 차츰차츰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은 이제 만남을 찬바람 나면은 우리 지속가능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한번 다시 만남을 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또 다시 끈질기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마트 농업에 대한 거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뭐 제가 공적인 뭐 이렇게 의견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친환경 농업이라고 할 때 얼마만큼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느냐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식물은 미생물하고 공생을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기본 생명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생물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토양의 미생물을 토양하고 식물이 교류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어쨌든 최대한 보장하는 게 최종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사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스마트 농업이라기보다는 시설 농업을 어쩔 수 없이 적은 농부가 많은 사람의 국민을 책임져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무리하게 아니면 첫 번째의 목표로 과도하게 좀 앞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사실 원래 토론날 기획 자체가 제가 안산을 깊이 들여다보고 발제를 준비하는 상황으로 준비된 건 아니어서 저는 이제 큰 흐름, 동향을 하고 토론자분들께 부족한 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주시기를 했던 거여서 그 제안들 저도 되게 인상 깊게 잘 들었고 그 부분들을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많이 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쟁점 앞으로 이 논의를 해나가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스마트 농업을 포함해서 몇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앞으로 토론하자는 측면에서 좀 제가 고민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김재규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기술이나 이런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큰 시설이죠. 그 집중된 시설, 청년 임대스마트 비슷합니다. 큰 시설 지어놓고 거기를 세 구획으로 나눠가지고 임대해주는 방식인데, 이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 특히 에너지 투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절대 기후위기에 대안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실행이 되어 왔거든요.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스마트라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농업과 결합시키는 어떤 기술적인 보완 방안으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외국도 우리나라가 항상 네덜란드 이런 데들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뭐 강력히 의심하는 게, 거기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과 이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갔다는 측면 때문에 현장의 비판이 강한 것이고요. 이거는 예를 들면 통계를 정확하게 구축하는 것, 농산물 생산에 여러 가지 측면에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이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 솔루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후 운동에 되게 큰 영향을 주는 그 싱크탱크 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보고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메탄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방식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의 쟁점이 생겨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 과학적인 연구,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보편적인 실행 가능성 같은 것들을 많이 논의하는 속에서 가야 된다. 그런 부분 속에서, 그래서 제가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과거처럼 행정이 주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만이 다 정답도 아니고, 여러 가지 같은 시민들과의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안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거버넌스에서 논의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수업에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질문 토론회다. 또 실천을 하나씩 화두를 가지고 간다. 그런 부분을 오늘 갖고요. 일단은 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진짜 극단적인 그 기상변동으로 인한 기후위기, 바로 식량위기다. 식량 고갈됐을 때 인류 멸망, 그 다음 우리 SDGs 이야기했지만 바로 지속가능한 인류는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성이 없다. 정치에서나 행정에서나 항상 후순위다. 왜 그럴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출발이다. 함께. 아시겠습니까?